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조용한 생활 2025년의 마지막 호를 듣고 계십니다. 12월에 상상미술관 문을 열겠습니다. 이진숙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겨울의 문턱에서 12월호 녹음을 하게 된 게 굉장히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이제 정원은 꽃들은 다 졌나요? 네, 겨울 준비를 다 했고 지난주에 국화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튤립을 다 심었어요. 모종으로 이제 사놨는데 올해는 좀 부지런히 샀어요. 왜냐하면 11월 말에 사면 이미 제가 좋아하는 종류들은 다 판매가 돼 있고. 아, 그것도 또 인기종이 있구나. 네네. 그래서 한 10월 달에 사놓은 거를 그 뒤에 이제 한 달 만에 심었습니다. 한 3월, 4월 정도면 싹이 나기 시작하겠죠. 자, 또 튤립을 기대하면서 올해 마지막 상상미술관, 이번 달에는 예고한 대로 미국의 흑인 미술 블랙아트를 현재 서울에서 전시회를 갖고 있는 장미셸 바스키아와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둘을 묶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최근에 20년 이후에 미국 미술관들을 방문을 하면 네. 여지없이 꺼내놨던 게 흑인 미술이에요. 그 전에 모마를 가건 워싱턴을 가건 어디를 가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미술관에서 아주 기획적으로 네. 흑인의 정체성, 그다음에 미국에서의 역사 이런 것과 관련된 전시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고요. 그 전에 또 물론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더욱 강력한 주목이 이제 흑인 작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한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두 작가의 작품이 해서 그러네요. 이 얘기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26년 1월 30일까지 장미셸 바스키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이라는 이름으로 전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모리 퍼시픽 미술관에서는 1월 25일까지 마크 브래드포드의 Keep Walking이라는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머리에 메모를 해두고 각 작가의 세계를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셸 바스키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낙서화, 네. 그래피티의 대표 작가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 아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작가인 것 같기도 하고, 워낙 작품들은 이제 대중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물건에도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해서 약간 브랜드의 네. 하이 디자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죠. 바스키아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작가고 그리고 이제 이미 거장으로 그냥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생물 연도를 보면 1960년에 태어나서 1988년에 이제 작고를 했고요. 요절이죠. 28이니까. 네. 네. 이게 바스키아는 약간 로큰롤 신화잖아요. 그렇죠. 로큰롤 스타일에 불꽃같이 살고 산화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얼마나 그가 위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후세한테 남긴 채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스키아의 주 활동기는 80년대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1980년대죠. 작품을 이제 막 시작을 한 게 79년이고 88년에 작고를 하니까요. 9년 사이에 미친 듯이 그렸죠. 아, 굉장히 짧게 활동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거의 반고에 비견될 만큼 짧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그렸어요. 반고가 한 2, 3년 사이에 네. 유화만 800점 그렸는데 바스키아는 그 사이에 남긴 작품이 한 유화가 600점. 와. 드로잉이 1500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매일 그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전체적인 미술계의 환경 이런 건 어땠어요? 1980년대가 되면 미국 중심의 미술계에서 묘한 기류가 생겨납니다. 60년대 때부터 활동을 한 사람들, 즉 추상 표현주의 거장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팝아트와 미니멀 아티스트 등등 모두가 이제 80년대가 되니까요. 거장이 돼 있어요. 네. 그냥 거장이 된 게 아니라 약간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태에 빠진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앤디 워홀도요? 앤디 워홀은 대표적인 권태의 왕자라고 불렸죠. 이미 70년대에 네. 그의 예술적인 가능성들은 다 소진된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마치 말년의 피카소처럼 돼서 명성과 기법과 돈을 다 갖고 있지만 주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바로 이때 미술 시장이 또 크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1970년대에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서 80년대는 풍요의 시대잖아요. 네. 다 머리 이렇게 부풀리고 어깨 뽕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풍성했죠. 네. 그게 이제 패션도 풍요로웠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80년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일본의 거품 경제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하면 미술 시장에 신규 콜렉터들이 유입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신규 콜렉터들이 작품을 사고 싶어 하는데요.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새롭고 신선했던 미술들은 다 개념 미술과 설치 미술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사기에는 너무 어려웠죠. 여전히 네. 신규 콜렉터들은 전통적인 그림을 원했고 벽에 걸어둘 수 있는 멋진 그림.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정말 쉽게 뉴 페인팅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다 앤디 워홀의 후예들이었어요. 실제로도 다들 좀 친분이 있었나요? 네네. 키스 에링이라든가 바스키아는 나중에 이제 만나게 돼서 둘이 절친이 됐고요. 두 명의 티셔츠 거장들이. 그렇죠. 그리고 네. 키스 에링도 또 그래피티를 기반으로 그렇죠.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둘이 공통점이 꽤 많았고 아마 이들 가운데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았던 건 단연코 바스키아였습니다. 스타성이 있었군요. 네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들어왔죠. 네. 그래서 키스에링이 캐릭터된 작품들을 하잖아요. 네. 키스에링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짖는 개와 그다음에 기어다니는 아기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지금 전시에도 키스에링이 협업을 한 이제 무제라는 작품이 와 있습니다. 네. 짖는 개와 일명 빛나는 아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빛나는 아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키스에링이지만 그 이름을 가져간 거는 바스키아였어요. 가져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져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술 평론가 르네 리카르라는 사람이 아트 포럼에서 네. 1981년에 바스키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요. 그를 빛나는 악기라는 신성이라는 의미겠죠. 그런 이름으로 호칭을 합니다. 전 미술계가 약간 부둥부둥하면서 우리 동네 신동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술계에서도요. 셀럽의 중요성을 알게 됐죠. 그때 앤디 워홀 때를 통해서 이제 셀럽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언론이 주목하고 또 갤러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바스키아의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가파른 스타덤이 좀 독이 된 경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60년생이 79년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19살이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 뭐야? 신기하다. 그리고 네. 그 주목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술가이기 때문에 자기 검증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자기 검증의 시간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죠. 미술 교육은 정식으로 받았나요? 아니죠. 그 점도 너무 신선했던 거죠. 우리가 추상 표현주의 시대를 잠깐 돌아가 보면 네. 완전 엘리트들이거든요. 공부 그래요? 제일 못했던 사람이 잭슨 폴록인데 잭슨 폴록이 뉴욕 비주얼 아트를 나오고 이렇게 말하면 너무 한국적이긴 한데요. 그러네요. 네. 바렌 뉴먼은 하버드 나오고 뭐 마크로스코. 예일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여갖고 완전히 엘리트 문화가 꽉 짜여져 있던 배경에 앤디 워홀이 들러왔지만 앤디 워홀 역시도 미대를 정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시점에 진짜 거리에 풋풋한 향기를 묻히면서 바스키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군요. 바스키아의 인종, 그것도 어떤 새로운 요소로 어필을 했었나요? 네네. 바스키아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평론가들은 사실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불만을 표시를 해요. 아하. 왜냐하면 자기의 작품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고 너는 흑인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됐어?
너네 아빠가 회계사라며 어. 이제 이런 주변적인 이야기에 만족을 한다는 거죠.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바스키아나 마크 브래드포드가 다른 작가들은 갖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컨텐츠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새로움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삶의 체험이라는 게. 그렇죠. 다른 삶의 체험, 다른 감수성, 그리고 그 고통들을 이제 독특한 언어로, 자기만의 언어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사실 바스키아가 작가가 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어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마르가레타는 어린 바스키아를 데리고 굉장히 많은 미술관을 다니셨다 그래요. 미술 애호가셨나요? 네네. 그래서 모마도 가고 휘트니 미술관도 가고 갈 때마다 나중에 이제 바스키아가 회고를 해요. 왜 미술관에는 흑인이 없지? 그렇지. 왜 날 닮은 사람은 없지?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또 미술을 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됐던 게 뭐냐면 8살 때 바스키아가 자동차 사고가 나요. 아이고. 병원에 입원을 했죠. 크게 났나 봐요. 네네. 몇 달간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니까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엄마 언제 퇴원해? 나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이제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어느 날은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해부학 책을 사다 줍니다. 그 책을 넘기면서 사람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는 몸이 여기와 여기가 부서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좋았어요. 바스키아는. 아하. 그리고 이게 해부학 책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다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스키아 그림을 보면 네. 이 해부학에 입각한 정밀한 그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알게 된 거지? 했는데 그 7, 8살 때 봤던 기억이 아주 소중하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두 계기를 빼놓고는 사실 바스키아의 청소년 시절은 부모의 이혼과 본인의 방황으로 이제 얼룩지게 되죠. 아빠랑 살다가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거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리 생활이요? 네네. 여러 여자친구들의 집에 전전을 하면서 거리의 예술가가 되죠. 좀 매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서 네. 약간 이제 인종차별이 덜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거기서 일 디아스라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SAMO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이 그룹의 이름으로 소호 거리에 여기저기 낙서를 하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는 지역 신문에 그들의 작품이 이제 실리게 돼요. 나중에 인터뷰까지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막 그렇게 야단 안 치고 인터뷰를 해줬네요. 네네, 인터뷰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서도 정말 예술가들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남기죠. 일 디아스는 그 에피소드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이라는 게 반은 상업인 거잖아요. 그런 상업적인 신문에 우리가 나가는 게 말이 되냐? 또 이 예술가 정신이 엄청 대쪽 같았군요. 네네. 근데 이제 바스키아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요? 아니야, 유명해지는 게 중요해. 라고 해서 바스키아가 혼자 인터뷰를 하고 이 팀은 깨지게 됩니다. 저런. 네. 그래서 상업 무대로 이제 방향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서부터 바스키아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당시에 화가가 꼭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직은 없었을 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엽서 크기의 작품들을 그려서 이거를 하나에 $1씩 팔게 됩니다. 그때 그거 산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 많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자본주의적인 안타까움 표출해서. 그리고 사실 이 엽서 그림을 누가 사게 되냐면 바로 팩토리에서 온 남자. 앤디 워홀. 네. 앤디 워홀이 이제 오는 식당을 알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바스키아가요? 네네. 왜냐하면 앤디 워홀은 당시에 요 녀석 보라. 셀럽이었죠.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입소문이 타면서 1980년에 바스키아가 타임스퀘어 쇼라는 전시에 데뷔를 하게 돼요. 우와. 그러니까 아주 젊은 큐레이터가 아주 작게 전시를 한 건데 그 리스트업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누구 있었어요? 이 전시에 출품했던 작가가 제니 홀저, 케니 샤프, 키키 스미스 등등입니다. 어머나.
지금 이제 가장 유명한 작가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안목이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스키아는 대로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여기저기 이제 젊은 큐레이터들이 하는 전시에 불려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젊은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론의 세례를 받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나는 악이라는 칭찬도 듣고 또 일찌감치 미술사적 지위도 평가를 받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평론가도 꽤 해안이 있는데 바스키아는 낙서화의 원조인 사이 톰블리와 아르비르의 거장 장 듀뷔페 사이에 위치하는 작가다라고 해서 그를 거리의 그래피티를 페인팅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네. 작가들의 계보 속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뭐 그럴듯하네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이 톰블리랑 장 듀뷔페 사이. 그렇죠. 사이 톰블리가 글씨로 된 낙서와 추상, 네. 표현주의에 가깝다면 장 듀뷔페는 어린아이 낙서 같은 네. 그런 형상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아 그러네 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본격적인 작품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 여러분들이 카크래쉬라는 작품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보시면 캔버스가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막대기 2개에 이 무명천이 걸려져 있는 것에 낙서가 돼 있는 듯한 그런 작품인데요. 이런 모든 틀이 신선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 작품들을 보면 잘 짜여진 캔버스에 정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약간 신선함이 이제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그 길지 않은 활동기 중에서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얻은 재료는 어디 가서 사고 뭐 정식으로 구입한 게 아니라 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언어가 이제 거리의 언어에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시스템에 맞춰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초창기에는 그가 구사하는 모든 것들이 매우 신선합니다. 네. 지금 카크러쉬라는 작품만 봐더라도 여기 암호 같은 글자들이 등장을 해요. MLK 뭐 이런 글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마틴 루터 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작가가 밝히진 않았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바스키아가 이제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가 났었다 네, 아까 그러잖아요. 말씀하셨죠. 근데 그 차가 우유 배달 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크. 그게 이제 밀크가 또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니스와의 충동.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생각들을 부여할 수 있는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것도 참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신의 언어가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작가였죠. 그리고 이번 전시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무제, 대부분 작품들이 무제여서 1983년에 무제는 이제 삼면화처럼 세 쪽으로 나눠놓고 거기에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들을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아는 단어죠. 비너스나 소프박스는 알겠는데. 네. 근데 그게 소프박스가 그 소프박스가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페트롤은 이제 짭새가 뜬다 뭐 이런 이제 암호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슈가 인더스트리라든가 이제 이런 단어들은 마약과 관련이 된 은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글자 그대로 의미가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어디서 구해야 돼? 뭐 이럴 때 그 단어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거 하면 짭이 걸려. 요런 이제 자기들끼리 암호 같은 것도 작품 속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해독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이거는 계속 미술사가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고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걸 다 수수께끼처럼 풀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리고 이번 전시가 이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스키아가 우리가 이제 낙서하고 약물 중독으로 죽고 그러니까 약간 고흐처럼 느낄 수 있어요. 광기에 빠져서 작품을 쏟아내고 그리고 별로 공부는 안 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바스키아는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작가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갖고 실천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낙서학원은 텍스트와 문자와 이미지를 동시에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준비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가 이번 전시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전시네요. 네네. 이게 이제 언넌 노트북이라고 해서 그가 80년대에 남긴
8권의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가 읽었던 책의 일부, 시의 일부,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그림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네. 연구를 많이 했군요. 네네. 집대성된 작품들이 있고요. 이게 전시에서는 템플 오브 워즈라는 섹션에 다 보여주고 있죠. 그 그림을 보면 바스키아가 뭐 글씨를 써서 우리가 알겠는 단어도 있고 모르겠는 단어도 있고 우리가 아는 의미가 아닌 단어도 있는데 또 글씨를 쓰고 다시 지운다거나 위에 선을 긋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이미지랑 어울려서 어떤 리듬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 기분대로 한 게 아니라 이런 노트에 담겨있는 연구를 거쳐서 나온 결정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그림들이.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것도 있고 또 조형에 들어가 보면 낙서와의 즉흥성 때문에 그렇죠. 지우는 게 더 나아라고 이제 또 결정해서 순간적인 네, 정념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보면 우리 윤동주 시인이 쓴 서시 중에 보면 무수히 많은 이름을 썼다가 지운다라는 말이 그렇지. 나오죠. 딱 그런 구절이 있네. 네네. 그러니까 정체성을 부정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표현을 찾지 못할 때 하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법이 되게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